다음 이야기는 사실 검증을 가장해 특정 집단이나 국가를 신학적으로 단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한 연구자의 시선으로 겹겹의 단서를 쫓아가며 가능성과 우연의 합을 사유하는 1인 서사예요. 신앙과 학문, 역사와 정서의 경계에서 제가 본 장면들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판단은 끝까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날 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바람이 불었죠. 성벽을 타고 흐르는 공기는 건조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심장은 젖어들었습니다. 국제종교사 심포지엄 마지막 세션에서 한 이스라엘 학자가 조용히 말했거든요. 하르케뎀, 그 동쪽의 산, 정관사가 붙은 아주 특정한 곳입니다. 강당은 적막했어요.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히브리어 원문을 가리켰습니다.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창 10장 30절. 공간에 끝이면서 시간의 태초를 암시하는 말케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대륙의 등벼처럼 뻗은 산줄기, 그리고 그 산이 바다와 딱 맞닿아 멈추는 곳. 저는 그때까지 가능성을 가벼운 농담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좌표가 슬쩍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루이스 하트먼입니다. 하버드에서 비교문 명사와 종교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죠. 평생 서구의 역사적 자의식과 기독교 문명사를 다뤄왔습니다. 그러니 동방의 끝 같은 말에 처음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습니다. 발표자는 마르코 로젠 박사였어요. 고대 근동 언어학을 전공한 냉정할 만큼 꼼꼼한 학자입니다. 로젠은 말끝을 흐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건 민족주의도 종교적 열광도 아닙니다. 필사본과 원문 의미의 문제예요.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뻗는 선이 페르시아를 지나 고대의 길을 따라 계속 이어지다 바다 앞에서 멈추더군요. 산맥이 바다에 닿아 꺼지는 곳. 정관사하는 그 산을 뜻합니다. 임의의 동쪽이 아니라 정해진 동쪽. 바다와 맞닿은 산줄기. 동쪽 끝. 설령 그렇다 해도 후보지는 많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죠. 로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고고학민 속종교 지형까지 같이 봅니다. 웃기지 마 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노트북 바탕화면엔 비행기표가 떠 있었죠. 보스턴, 인천. 학자라는 건 결국 가보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내려서 가장 먼저 놀란 건 공항의 질서감이었습니다. 동방의 끝이라는 말과 초연대적 네트워크 허브라는 장면이 한 화면에 겹치더군요. 픽업본부는 서울대 고대사 연구자 최은서 교수였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논증은 단단한 사람이었죠. 하르케뎀, 즉 그 동쪽 산을 산줄기의 연속성으로 보자면 백두대간이 유력합니다. 조선의 뼈 같은 표현을 쓰시더군요. 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내려오는 한반도의 등벼죠. 차는 도심을 빠져나와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창을 스치는 짙은 숲과 능선의 리듬. 최 교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루이스 교수님, 오늘은 설악을 보시죠. 산이 바다를 바라보는 지점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시고 나면 끝이라는 단어가 왜 동의에서 각성되는지 아실 거예요. 설악은 겨울에 목젖을 삼키는 소리를 내며 서 있었습니다. 능선의 결이 바람과 부딪힐 때 바다는 거대한 호흡처럼 반짝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문이라는 비유가 왜 동쪽에 붙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동해에 서면 사람 마음이 앞으로만 간다고 해요. 더 이상 육로가 없으니까요.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죠. 끝이자 시작이네요. 서울로 돌아온 뒤 최 교수는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유리 케이스 속 정교한 청동기 패턴 칼. 설명을 듣는 동안 자꾸만 다른 텍스트들이 머릿속에서 깨어났어요. 한국 고대 사회에는 제천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재를 올리는 큰 의례죠. 1년에 3번 농사의 계절 리듬과 함께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떠올리게 하네요. 봄, 여름, 가을의 호흡. 날짜가 일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늘의 때와 인간의 때를 맞춘다는 관념이 비슷하다는 뜻이죠. 우연이라고 수십 번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문은 우연의 밀도를 재는 일이기도 해요. 위도와 기후가 비슷해도 하늘때의 관념을 이렇게 제도화한 곳은 흔치 않거든요. 그날 밤 호텔 창문에 매달린 도시의 불빛을 보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산과 바다의 끝에서 열리는 문. 3번의 절기로 시간을 재는 마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의 문장과 이웃사랑의 공명. 문장 사이에 커피 흔적이 번졌죠.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이것들이 하나의 리듬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 수요일 저녁 최 교수가 한 대형 교회의 기도 모임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평일인데도 예배당은 가득 찼어요. 놀란 건 규모가 아니라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여성 교인이 제게 말했죠.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 소식이 나오면 마음이 먼저 아파요. 마치 가족 같달까요?
설명이 되지 않는 공감의 흐름. 한이라는 단어가 여기선 전혀 다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 어떤 역사적 상처도 시간을 통과하면 정서의 패턴을 남기거든요. 저는 그 패턴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처음으로 감정의 언어로 이해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한강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최 교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여긴 한해 강이기도 하죠. 하나 크다 하늘. 뿔이 말듯이 겹쳐 있어요. 하늘과 한말들 자체가 필사본 같네요. 켜를 보면 맥이 보이죠. 물론 저는 미국으로 화상회의를 연결해 동료들에게 논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예상 가능한 비판이 쏟아졌죠. 루이스, 그건 확증 편향이야. 너는 지금 원하니까 보는 중이야. 기독교 성장, 냉전 구조 원조, 근대화의 맥락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지. 맞습니다. 학자에게 회의는 의무죠. 저는 제 노트에 반대 논중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동쪽 산맥의 후보는 복수일 수 있다. 패턴 유사성은 문화 보편성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종교적 성장의 사회사적 요인. 실크로드의 인정물적 교류 유전자 마커의 다이성. 그런데도 이상했어요. 몇몇 장면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산맥이 바다에 닿는 그 끝, 하르케뎀이라는 정관사 하나의 집요함, 그리고 이 도시의 밤마다 들리는 기도의 뜨거움. 의심과 몰입이 동거하기 시작하자 제 마음은 더 깊은 증거를 원하게 됐죠. 최 교수는 저를 민속문자 연구자들이 모인 작은 세미나로 데려갔어요. 젊은 연구자 문지아가 조심스레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강원 내륙 바위면에서 수기로 채록한 문양입니다. 아직 공식 보고 전 단계예요. 사진 속엔 낯선 선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단정하진 않고 더듬더듬한 손의 흔적. 어느 방향으로 읽어야 할지조차 분간이 안 됐죠. 확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원시 가나안 문자와 닮은 구석들이 보여요. 그 말은 저를 환희와 불안 사이로 밀어넣었습니다. 닮았다는 말이야말로 학문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니까요. 하지만 그 위험 때문에 학문은 앞으로 전진합니다. 닮음은 문지방이거든요. 넘어가면 길이 되고 못 넘으면 꿈이 되죠. 저는 메모 끝에 크게 적었습니다. 돌은 말한다. 다만 우리가 아직 듣는 법을 모를 뿐. 우리는 파주 임진각으로 향했습니다. 북쪽을 향해 서 있는 망배단 앞에서 노인 몇 분이 오랫동안 서 계셨어요. 바람 소리가 기도를 흩고 다시 모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요. 반드시. 최 교수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죠. 분단의 기억은 한국의 정서적 바다예요. 이스라엘과 공명하는 민족 감수성의 층엔 이런 경계의 체험이 깊게 보존되어 있죠. DMZ 전망대에서 본 풍경은 말 그대로 침묵의 숲이었습니다. 자연은 회복되었지만 사람의 길은 끊겨 있었죠. 제 안에서 이상한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하르케덴 그 산은 동쪽 끝에서 바다와 닿아 멈추고 어떤 영혼들은 그 끝에서 서로를 향해 멈춰서 있다. 그날 밤 저는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경계는 잊지 않으려는 몸의 자세다. 경주에서 맞닥뜨린 건 천년의 질서였습니다. 돌무덤의 곡선, 불국사의 단정한 균형, 석굴암 안의 고요한 시선. 최 교수는 묵직한 사실들을 던져주었어요. 한국은 기록을 집요하게 남기는 사회예요. 조선왕조실록은 500년의 시간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촉보 문화는 수백 년을 지속하죠. 교육은 종교처럼 열심이고요. 유대 문명의 기억의 기술과 공명하는 항목들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저는 메모에 문명의 의지라고 적었죠. 영토와 군사력보다 먼저 문명을 떠받치는 건 기억하려는 의지이니까요. 그 의지가 이곳엔 유난히 단단히 심겨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황혼의 동해가 차창에 부딪혔습니다. 최 교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때로 우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먼저 살아요. 그리고 설명은 나중에 오죠. 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겠죠. 광화문 광장.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집회가 열리던 날 바람은 깃발을 세웠고 사람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서 있었어요. 누군가 흐느끼며 기도했고 누군가 이마를 바닥에 붙이고 울었습니다. 제 옆에 선 청년이 웃으며 말을 걸었죠. 외국 분이시죠? 이상하시죠, 이 풍경. 네. 하지만 이해되기도 해요. 저도 왜인지 몰랐어요. 근데요, 나중에 깨달았죠. 우리에겐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게 신앙이든 기억이든 약속이든. 그 말 뒤에 바람이 한번 도로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등에 닿은 겨울 공기의 감각을 오래 기억하게 될 거예요. 주일 한 대형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설교자는 동에서 서로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복음이 동에서 서로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명감의 방향이 그렇다는 뜻이죠. 우리의 발걸음이 서쪽을 향해 나아가 언젠가 예루살렘과 만난다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물리적 귀환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방향의 이미지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교 통계를 펼쳐보니 도로와 공항, 사막과 산맥의 길 위에 점처럼 찍힌 한국인들의 발걸음이 실크로드 지도를 따라가듯 이어져 있더군요. 지도 한가운데에 저는 작은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동서. 그건 길의 요소라기보다 기억의 궤도에 가까웠습니다. 뿌리가 어디였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을 어떤 도상으로 그려야 견딥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 도상을 서쪽 끝의 도시로 맞추고 있었어요. 제가 발표 초안을 정리하자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한국의 역사학자들이었습니다. 욕단 한반도 라인은 아직 너무 비약입니다. 유사성의 바늘에 실을 깨는 순간 허상이 그려지기 시작하죠. 소중한 사회사적 맥락을 지워버리지 마세요. 그 반박들은 아름다웠습니다. 학문은 반박으로 자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장을 다듬었죠. 이 연구는 단정이 아니라 사유의 프레임 제안이다. 증거의 다발이 가리키는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일에 가깝다. 결정적 고리는 아직 없다. 다만 흐르는 물길이 있다. 그리고 여백을 넓혔습니다. 여백은 오만에서 우리를 구합니다. 여백 덕분에 학문은 다시 걸을 수 있죠. 다시 설악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새벽이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능선 끝이 밝아올 때 바다가 햇빛을 한 숟갈씩 떠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말로 설명할 자신이 없네요. 그냥 어떤 것들은 말보다 먼저 옵니다. 지나가던 등산객 한 분이 말을 걸었어요. 외국분이세요? 여기선 사람들이 자꾸 옛사람들 얘기를 하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살아요. 옛사람들이요? 네. 어딘가에서 왔다가 언젠가 돌아가야 한다고요. 웃기죠. 근데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금을 좀 더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떠난 뒤 저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이 보이는 수평선. 그리고 그 끝을 밀어 올리는 광선. 보스턴으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의 서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 연구는 정관사 하나가 여는 지리정서 종교적 프레임에 관한 실론이다. 하르케덴그 동쪽에 사는 고대 텍스트의 좁은 문장을 넘어 산맥바다을의 기억의 기술경계 감수성 교육과 기록의 의지로 확장된다. 이 다발의 집단은 한 방향을 가리키되 아직 불을 붙이지 못했다. 불씨는 더 필요하다. 다만 연기는 보인다. 결론에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셈적 상상력이 깨어나는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 욕단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역사학적 단정이 아니라 정체성 서사의 은유로 읽어야 한다. 이 은유가 만든 사회적 실천기도, 교육 기록, 보편 윤리는 통계와 현장에서 검증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정 대신 질문을 이어야 한다. 왜 여긴 이렇게까지 깨어있는가? 보고서는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비판은 건강했고 지지는 조심스러웠죠. 저는 그 모든 반응을 모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쪽 끝에서 사람들이 자기답게 깨어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미나 끝 대담에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결론은 믿음입니까? 학문입니까? 제가 웃으며 답했죠. 결론은 겸손입니다. 학문은 범위를 선 긋고 신앙은 그 선을 넘는 용기를 말하죠. 둘은 매번 충돌하지만 서로 덕을 줍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건 증거를 더 모으는 학문과 근거 없는 단정을 삼가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설악의 새벽과 광장의 바람을 떠올렸습니다. 그 박수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장면들을 위한 것이겠구나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알게 된 젊은 연구자 문지아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선생님, 현장 체록을 더 진행 중입니다. 돌은 쉽게 말하지 않네요. 그런데 묘해요. 말하려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답장을 썼죠. 돌이 말을 하지 않는 건 우리가 아직 짝을 못 찾았기 때문일 거예요. 계속 걸어봅시다. 백투 예루살렘이든 백투 상상력이든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요. 보냈다가 지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썼죠. 백투 겸손. 우린 그리로 돌아가야 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르케뎀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끝이라고 여긴 그 자리에서 정말로 끝만 보였나요? 아니면 시작에 조용한 숨결이 들렸나요? 저는 한국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보았습니다. 지하철의 질서, 빵집에 줄 선 청년들, 아이 손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부모. 그 평범 속에서 깨어있으려는 의지를 봤어요. 누군가는 그걸 신앙이라 부르고 다른 누군가는 기록의 습관이라 부르겠죠.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아요. 더 나은 쪽. 서로의 쪽.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를 바꾸는 언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벳이 창대하여 샘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남기는 건 누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 낡은 분류가 아니죠. 그 문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장막 아래 서 있나? 그 장막은 다른 이를 품을 만큼 넓고 단단한가?
한국에서 제가 본 장막은 크고도 따뜻했습니다. 때로는 찢기고 때로는 깨매졌고 종종 눈물로 젖었지만 누군가를 더 드리기 위해 계속 넓혀지는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동쪽 끝은 지리가 아니라 자세라고. 끝이라 불리던 자리를 시작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자세. 그것이 새 역사를 씁니다. 여러분의 장막은 오늘 어디를 향해 넓어지고 있나요? 그 장막을 넓히는 실한올이 누군가의 삶을 살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하르케뎀은 먼데 있지 않다는 걸. 바로 지금 당신이 선 그 자리 여기에 있다는 걸요. 저는 여전히 학자입니다. 그래서 단정 대신 증거를 모읍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악의 새벽을 기억합니다. 바다가 첫 숨을 들이마시던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조용히 올라왔거든요. 루이스, 애써 단정하려 하지 마. 다만 깊이 보아라. 그리고 넓게 품어라. 그게 노아의 예언이든 한반도의 정서든 이스라엘의 상처든 우리가 진실로 해야 할 일은 같다고 믿습니다. 깊이 보고 넓게 품는 일. 그 일로 오늘을 살 때 오래된 문장이 현재형으로 깨어납니다. 동쪽 끝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의 마음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